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에 흐르는 곳,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류재준 음악감독, 작곡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이죠. 세계 초연되는 장원 미사곡을 발표하십니다. 네, 사실 이 곡을 쓸 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네. 작곡가들이 평생 이 장원 미사곡은 보통 모차르트를 제외하고는 한 곡을 남기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곡이고, 또 이 곡이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한테 헌정이 된 약간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이 곡을 제가 쓴 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쓴 거고 우리가 썼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모든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네. 브람스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청춘 같아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청춘이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나이가 드셔가지고 곡을 쓰신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춘을 갈구하고 너무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쓸 수 있을까? 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낭만이라는 거는 나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로맨틱하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네, 특히 이 브람스의 현악 오중주 같은 특히 2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한참 장년기 때 썼다고 생각도 되지만은 참 브람스가 대단한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움하고 슬픔하고 아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뒤에는 항상 슬픈 게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뒤에는 희망이 있고,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정에 푹 빠지면서도 그 아름다움하고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브람스 음악에 굉장히 강력한 매력 같아요. 브람스가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클라라 슈만이라는 사람이었고, 평생 동안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브람스 어떤 작품들은 사실 엔딩이 별로 안 좋은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을 들어보면 저 사람 원래 성품이 저랬구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브람스 현악 오중주 1번 그중에서 2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곧 있을 세계 초연으로 공개될 미사곡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연주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이 국민합창단 분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이 세계 초연곡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노트를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그 전에 돼 있는 연주가 없으니까 그 뉘앙스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거의 한 2달 전부터 연습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이명주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윤종, 김재일, 김정민 선생님 이분들이 사실 제 곡들을 쭉 꾸준히 연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특히 이명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교향곡 1번도 네. 그거는 소프라노만 나오거든요. 소프라노하고 합창하고 오케스트라 나오는 건데 그 곡도 연주를 해보셨고 2번도 네, 구균정 선생님은 뭐 당연히 제 2번 연주를 같이 하셨고 김정민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음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미스터 솔레미스는 또 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대의적으로 다 얽혀 있거든요. 대의법적으로 수가 캐논으로 거의 전곡이 얽혀 있어가지고 음악적으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립합창단님의 그 예술감독이신 또 이번에 지휘를 직접 하신 윤희준 선생님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기 대신 전해드립니다. 정말 지휘자분께서 고생을 많이 네,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말만 들어도 네. 이 악보가 어렵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솔리스트들 그 보이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시는 게 그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당신들이 연주하는 게 청중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때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제가 곡을 잘못 쓴 것 때문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만 최선을 다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걱정인 거예요. 그럼 이번 장엄 미사곡에서 가장 초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미사의 네. 순서대로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곡을 썼을 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네. 위해서 헌정을 했으니까 스타베 마테르를 그러니까 성모 찬미가를 넣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미사곡은 그게 없어요. 네. 스타베 마테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스타베 마테르를 따로 그 합창만을 위해서 쓸까 하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는 미사곡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31일 이후에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방송으로는? 31일 날 사실 이게 생방송과 아르테티브에서 방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은 저 역시도 작곡가고 또 한국의 많은 청중분들이 작곡가들의 연주회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울까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네. 많을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좀 그래도 저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음악을 좀 같이 그 현장에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세계 초연의 네. 현장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실까요? 펜데레스키 작곡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펜데레스키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만 배우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당신하고 더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너는 그때부터는 리제준이 아니라 세컨 펜데레스키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는 거는 펜데레스키 선생님은 저한테 음악을 한 번도 레슨을 해준 적이 없어요. 배울 때 2년 반을 배웠는데 2년 반 동안 정말 한 번도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저를 전 세계에 데리고 다녔어요. 네.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친구들, 세계적인 연주자들, 그 다음에 그 소설가, 그리고 뭐 음악 감독, 그 다음에 뭐 무대 감독, 하다못해 정치가들까지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작곡가는 절대로 다른 작곡가를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항상 달고 계셨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음악을 가르친다는 거는 그거는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실지 조금 느낌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느낌만 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럼 우리 류 감독님께서 특별히 펜데레츠키 작곡가 곡 중에서 좋아하시는 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펜데레스키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뭐 옛날에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으로 쓰셨던 작품이 뭐냐면은 히로시마의 생존자를 위한 애가예요. 요즘 한참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지금 나오는 영화. 근데 그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거기 핵폭탄 떨어진 거가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의미지만은 사실 그게 우리 인류애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갓난애던 노인이던 비무장했던 사람들 10만 단위로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건 사실 인류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곡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그 히로시마의 생존자를 위한 애가라고. 그래서 그 작품이 사실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쓰신 곡 중에서 폴리시 레퀴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레퀴엠, 폴란드 사람의 레퀴엠이라는 이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폴란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히스토리, 역사, 그리고 러시아, 독일, 뭐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받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하다못해 작은 나라 말도 못 쓰고 100년을 지냈는데 그 역사를 그 레퀴엠으로 그 쓰신 거예요. 역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 이제 폴란드 민주화 운동하고 같이 움직여져 가지고 어떤 의미로서는 도화선이 된 거죠. 그 폴란드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 그 그다인스크에서 시작했던 처음에 그 파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레흐 바엔사라는 그때 당시에 그 폴란드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 그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폴란드 방문. 그다음에 펜데레스 선생님이 이 폴리시 레퀴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이 작품은 제가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쓴 작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많은 걸 좀 포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그때까지 쭉 살아왔던 것도 있었고 거기다 이제 몸까지 따라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과연 이걸 제가 걸어갈 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친구들한테 당시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편지까지 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르토 노라스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첼로를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물론 펜데레스키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서는 좀 제 가장 지금은 정말 제 가장 친구가 돼버린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작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끝까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때 이 곡을 썼을 때 이 곡을 쓰면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곡을 쓰면서 제가 쓰는 곡이 저한테 위안을 준다는 그런 감정을 이때 처음 느껴봤어요. 쓰면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아까 미사곡도 그렇고 특히 첼로 소나타 2번도 아마도 이 곡은 내가 쓴 곡이 아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뮤즈가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네, 뮤즈가 류재준 작곡가에게 선물을 주었던 첼로 소나타 2번 2악장
이렇게 이 첼로 소나타 네. 리사이틀이라는 앨범의 아르토노라스 첼로 소나타 2번 류재준 작곡가의 작품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작곡가님은 첼리스트 이 노라스 빼고요. 좋아하시는 첼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맨 처음에 첼로를 배운 게 그 로스트로비치 선생님한테 맨 처음 배웠어요, 첼로를. 네. 그 다음에 제가 첼로를 배우게 된 게 그 아르톤 노라스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사실 첼로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분들보다 잘할 수도 없고, 아무리 해봤자 그분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일단 연주의 신이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실 부럽기도 굉장히 부럽고. 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바라보느냐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옵저버였던 것 같아요. 관찰자. 그분들이 옆에서 보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그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정말 첼리스트 안 되길 잘했다. 정말 재능이 없구나. 라는 얘기를 꼭 몇 번을 거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또 작곡을 잘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너 어떻게 앞으로 뭐 먹고 살라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라멘트라는 뜻이 이제 애가라는 뜻도 있고 또 눈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곡은 이 미사곡 바로 직전에 쓴 작품입니다. 네. 바로 직전에 쓴 작품인데, 그때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고, 하여튼 슬펐어요. 왜 이런 전쟁이 계속돼야 되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사실 제가 그냥 TV에서 이거 본 거지만은, 러시아에서 전쟁 찬성한다고 그렇게 뭐 난리치고 데모하던 젊은 애들이 막상 자기가 끌려가는 순간을 또 찍은 게 있거든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파괴되는 거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북한하고 전쟁하자. 저는 체첸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전쟁이 터진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 50년대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선 게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는 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이 곡을 썼을 때 그 주제 자체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멜로디를 생각해 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발전을 시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건 확실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을 향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반전의 음악, 라멘트, 류재준 작곡가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끝으로는 조금 작곡가님의 최애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안톤 브루크너라는 작곡가의 현악 오진주 그 중에서 그 아다지오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톤 브루크너는 보통 이제 교향곡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사실 안톤 브루크너는 평생은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굉장히 검약하게 살면서 네. 그 신에 대한 어떤 자기의 봉사를 자기 생활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겸손한 분이었냐면 자기 작품을 연주를 할 때 당시에 이제 니키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가 이 작품을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작곡가는 그걸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신 게 연주만 해준다면 당신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뭐 우리 브루크너 그러면 뭐 교향곡이 아주 그냥 네. 뭐 최고 대가죠. 근데 이분이 만든 음악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은 작곡가는 자기의 삶이 음악에 투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들을 때 이분이 가졌던 그 아름다움,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자기가 가진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선택을 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곡가 분을 이렇게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이 음악을 작곡하는 창작자, 예술가들의 일상이 궁금해요. 그 일반 우리 직장인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깨면은 그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 책상에 앉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시간 내내 작곡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저 음악제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전 당연히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제 음악제 사무국으로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역시 곡을 써요. 계속 곡을 쓰고 그 다음에 6시 이후로는 계속해서 작품은 쓰는 편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연주회가 있으면 이제 연주회를 가고 만약 큰 약속이 없으면은 그냥 똑같아요. 집에서 있으면서 책을 보든지, 저는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냥 스포츠 중계를 보든지.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 같은 경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조심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활하고 아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주말에는 뭐 장 봐야 되고 마트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고 똑같습니다. 네, 작곡가, 예술가 류재준의 일상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곡가님 앞으로 8월 31일 세계 초연되는 장엄미사곡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예술의 전당 저녁 7시 반에 개최가 되니까 많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10월 달에도 감독님께서 계시는 서울국제음악제 공연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서울국제음악제는 2009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때부터 제가 예술감독으로 이제 이거를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바그너하고 프랑스입니다. 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주제는 놀이동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런 식이었어요. 희망. 근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희망적으로 좀 이제 음악의 본질인 낭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2년 전에 제목을 정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그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두 분, 그 브람스, 그다음에 바그너, 이 두 정말 대형 작곡가의 작품, 과연 이 옛날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를 다시 우리가 들어보고
낭만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와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청춘은 보면 항상 우리가 싱그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대로 그 낭만이라는 게 얼마나 말만 들어도 멋진 단어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즐겁게 느껴보십시다 하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만들고 이분들 작품을 같이 했어요. 작곡가님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진지하고 무겁지만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즐거울 낙자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뮤지크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그 뮤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은 본질적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시도도 뭐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도 음악이 우리를 위안해주고 위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를 정말 위해주는 존재고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류재준 작곡가님과 2주 동안 음악 이야기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작곡가, 그리고 조금 거창하지만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작곡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재준 그레고리오 작곡가 선생님, 그러면 이 시간 보내드리면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